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려는 나라야.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어. 이렇게 믿고 28년을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아니라니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학교와 사회로부터 지금껏 배워왔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건가요? 여기 한국의 경제 성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몹시 당혹스러워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항상 응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에서 경제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는 아야카라고 합니다. 어느 날 신문사 편집장님이 저를 불러 특별한 취재 임무를 주셨습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이었죠. 편집장님께서는 최근 한국의 경제가 눈에 띄게 성장했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특히 첨단 기술 산업과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영향력이 일본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강력해졌다는 의견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살짝 의아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일본은 전통적으로 세계 경제의 중심국 중 하나로 평가받아 왔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상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편집장님은 저에게 직접 한국에 가서 취재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며 호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취재 준비를 하면서 자료를 조금 조사해봤어요.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같은 첨단 산업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었고 문화 콘텐츠 수출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었죠. 특히 K-팝, 영화, 드라마 같은 문화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긴장되기도 했어요. 일본 기자로서 한국 경제를 객관적으로 취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진실에 가까운 정보를 전하고 싶었고 한국 경제의 발전이 어떤 모습인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창문으로 보이는 인천공항의 현대적인 모습이 제 첫인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껴지는 효율적인 시스템과 첨단 기술의 흔적들이 정말 인상적이었죠. 일본 공항과는 또 다른 세련미가 있었습니다. 취재를 위해 서울 도심으로 들어가는 길에 마주한 고층 빌딩들과 거리의 활기 넘치는 분위기는 한눈에 한국 경제의 현재 위치를 보여주는 듯했어요. 이곳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될까? 라는 기대감과 함께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과연 어느 정도 발전했을까요? 일본과 비교했을 때 어떤 강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통해 그 답을 하나씩 찾아가 보겠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첫날, 저는 곧바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 경제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한국 기업들을 직접 방문해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곳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그리고 LG화학이었습니다. 이들 기업은 각각 첨단 기술, 제조업, 그리고 친환경 산업에서 한국의 위상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니까요. 삼성전자 본사는 서울에서 약간 떨어진 수원에 위치해 있었어요. 도착하자마자 보이는 현대적인 캠퍼스 규모에 감탄했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로봇이 방문객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정말 첨단 기술의 중심에 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반도체 사업부의 실무진인 김민수 부장님을 만났습니다. 김 부장님은 반도체가 삼성전자의 핵심 사업임을 설명해 주셨죠. 반도체는 스마트폰, 자동차, 심지어 의료기기까지 모든 첨단 산업이 중심에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술력과 생산 능력에서 따라올 기업이 거의 없죠. 그는 삼성전자가 가진 또 다른 강점으로 연구개발을 꼽았습니다. 저희는 매년 매출의 약 10%를 연구개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미래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있죠. 삼성전자는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미래 기술을 정의하는 기업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서울 근교에 위치한 현대자동차 본사였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이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에서 세계적인 선두주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에서 일하는 이지연 차장님을 만나 짧은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순히 차량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친환경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소연료 전지차 넥소는 일본에서도 관심이 많지 않나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 차장님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넥소는 세계 최초의 대량 생산형 수소차로 배출가스가 전혀 없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게다가 수소를 연료로 사용하면서 주행거리가 600km 이상이에요. 이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서 기술력을 인정받는 이유 중 하나죠. 현대차는 이미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찾은 곳은 LG화학이었습니다. 이곳은 배터리 기술과 친환경 소재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LG화학의 배터리는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브랜드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죠.
제가 만난 김정우 연구원님은 LG화학이 어떤 혁신을 이루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배터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한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고효율 배터리뿐만 아니라 재활용 가능한 소재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김 연구원님은 한국이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혁신적인 사고 덕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LG화학은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친환경 소재를 연구하며 미래 환경 문제 해결에도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화학을 직접 방문하고 보니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이들 기업은 단순히 뛰어난 기술력과 규모를 자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지속 가능성과 미래를 위한 혁신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일본에서도 이런 혁신적인 사고와 유연성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활약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철학과 미래를 보는 시야 때문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 취재를 이어가면서 제 머릿속에서는 일본 경제에 대한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한때 세계 경제의 중심으로 군림하던 일본이 왜 지금은 흔들리고 있을까요? 일본 경제의 역사를 되짚어보며 그 답을 찾아봤습니다. 먼저 1980년대 일본은 정말 눈부신 시기였습니다. 일본의 경제는 자동차, 전자제품, 철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죠.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문구는 최고의 품질을 상징했어요. 특히 도요타와 소니 같은 기업들은 미국 시장까지 장악하면서 일본은 세계 2위 경제대국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일본이 너무 강력해지자 미국과 무역 갈등까지 일어났을 정도였어요. 일본 기업들이 미국의 시장을 점령하다 보니 당시 미국 사람들은 일본을 위협적인 경제 강국으로 바라봤죠. 도쿄의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고 당시에는 도쿄의 땅값만으로 미국 전체를 살 수 있다는 농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일본 사람들 스스로도 이렇게 잘 나가던 시절이 계속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모든 것이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더라고요. 1990년대 초반 일본 경제는 버블 경제 붕괴라는 커다란 충격을 맞습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이 폭락하면서 일본의 경제는 휘청이기 시작했어요. 기업들은 과도한 투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은행들은 대출 회수를 제대로 하지 못해 심각한 부실을 겪었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금리를 급격히 올리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게 오히려 경제를 더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죠. 버블 경제 붕괴 이후 일본은 길고 긴 장기 불황, 즉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20년은 20년, 30년으로 이어졌죠. 경제가 성장하지 않다 보니 사람들의 소비도 줄고 기업들도 혁신을 멈췄습니다. 버블 경제 붕괴만으로는 지금의 일본을 설명할 수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입니다.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1990년대부터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젊은 층이 줄어드니 노동력도 감소하고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적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 의료비용 같은 사회적 부담이 커졌죠. 이 결과 일본은 더 이상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졌습니다. 반도체,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서 뒤처진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죠. 다른 선진국들처럼 일본도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 혁신에 대한 유연성과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빠른 대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990년대까지 일본은 전자제품에서 세계 최고였지만 이후 삼성전자와 애플 같은 기업들이 시장을 빠르게 장악했죠. 일본 기업들은 전통적인 방식에 의존한 나머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배터리 시장의 부상은 일본 기업들에게 엄청난 도전이었어요. 과거 자동차 산업을 지배했던 도요타마저 전기차로의 전환에 늦게 대응하면서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GDP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관광, 문화, 일부 첨단 기술 산업에서는 강력한 위치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과거처럼 세계를 선도하는 위치는 아니죠. 결국 일본 경제가 과거의 영광에 머물러 혁신을 놓친 것이 지금의 상황을 만든 중요한 원인입니다. 한편 한국은 일본이 흔들리는 사이 적극적으로 기술 혁신과 글로벌 진출을 추진하며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죠. 한국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취재하며 느낀 것은 일본이 겪은 문제들을 한국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왔다는 점이에요. 일본 경제의 역사를 돌아보며 우리는 과거의 성공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며 일본이 배워야 할 점들을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한국에 와서 취재를 하며 느낀 점이 많았어요. 특히 일본과 한국을 비교할 때마다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우리는 왜 변화하지 못하고 있을까?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일본 내부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일본에는 여전히 보수 세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들은 한국의 발전을 인정하기보다는 폄하하거나 무시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한국은 우리보다 작고 뒤처진 나라였다는 과거의 인식에 갇혀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일본 내 일부 언론에서는 한국의 경제 성장을 깎아내리며 운이 좋았다거나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심지어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서 일본을 앞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한국은 세계 무대에서 이미 일본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글로벌 트렌드를 선도하는 산업들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보수적인 일본 사회는 여전히 과거의 영광 속에서 현재를 외면하고 있죠. 일본의 보수 세력은 우리는 한때 세계 2위 경제대국이었다는 사실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요. 과거의 성공을 발판으로 삼아야 할 텐데 오히려 그것에 얽매여 변화를 거부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는 일본 기업들의 폐쇄적인 조직 문화와 느린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이런 구조에서는 젊은 세대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이 과감히 글로벌 시장으로 나아가고 젊은 리더들에게 기회를 주는 모습과는 대조적이죠. 한국 기업들은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변화하는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어요. 반면 일본의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 방식이 옳다며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한국을 취재하며 느낀 점은 이 나라가 단순히 성장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하며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고 있죠. 첫째, 열린 사고와 글로벌 마인드를 꼽을 수 있어요. 한국의 젊은 세대와 기업들은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어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같은 글로벌 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미국, 유럽, 동남아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고 있죠. 이와 비교해 일본은 여전히 국내 시장에 의존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일본 기업들도 글로벌 시장을 겨냥할 필요가 있지만 언어와 문화적 장벽을 이유로 주저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은 이런 벽을 허물며 성공의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둘째, 기술 혁신과 유연성입니다. 한국은 기술 혁신에서 일본을 추월한 대표적인 사례예요.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같은 첨단 산업에서 한국은 매년 엄청난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과감히 새로운 시장에 도전합니다. 일본도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지만 유연성이 부족해 새로운 기술을 시장에 내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 시장에서 일본은 여전히 하이브리드 차량에 집중하고 있지만 한국은 이미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 있죠. 셋째, 젊은 세대의 역할이에요. 한국은 젊은 세대가 사회와 경제의 중심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어요. 정부와 기업이 젊은 사람들의 창의성과 열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죠. 반면 일본은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젊은 세대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는 여전히 강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를 발휘하려면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를 극복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세계 경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로 변화하고 배워야만 합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를 통해 저는 일본이 잃어버린 것과 배워야 할 것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한국의 도전 정신과 혁신적인 사고는 일본이 과거로부터 벗어나 다시 도약하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깨달았죠. 이제 일본이 변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무엇을 배워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더 깊이 탐구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취재를 하면서 제 안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어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한국에 대해 지금과 같은 시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 어린 시절을 돌이켜보면 한국을 무시하거나 폄하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었죠.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일본 보수파셨어요. 한국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한국은 일본의 문화를 따라하려는 나라야. 한국은 일본 덕분에 발전했단다. 아버지의 이런 말씀은 제게 굉장히 익숙한 배경음악처럼 들렸어요. 어릴 때는 그런 생각이 너무 당연하다고 느껴졌죠.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였고 한국은 늘 일본의 뒤를 따라오는 존재라는 인식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역사 시간에 임진왜란이나 일제강점기를 다룰 때 우리는 늘 일본의 관점에서만 배웠죠. 한국이 피해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듣지만 그 뒤에 무언가 더 깊은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의심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이번 취재를 하기 전까지도 한국을 완전히 무시하는 건 아니었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한국이 일본보다 뛰어날 리는 없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의 경제가 성장했다는 뉴스가 들려와도 그건 운이 좋았을 뿐이라거나 일본의 기술이 기반이 되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제 나름의 합리화를 했습니다. 이렇게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던 한국에 대한 무시는 제가 가진 편견이라는 사실조차 몰랐어요. 그러다 한국에 와서 실제로 보고 느끼며 충격을 받았어요. 서울의 활기, 혁신적인 기업들, 세계적으로 성공한 젊은 세대들까지.
제가 믿고 있던 한국은 일본보다 뒤처져 있다는 생각은 완전히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순간은 삼성전자에서 만난 한 엔지니어와의 인터뷰였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이 정도로 충분한가? 더 나아질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본의 현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일본은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며 변화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었죠. 반면 한국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자신을 넘어서는 나라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취재를 마치고 호텔 방에서 하루를 정리하면서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한국을 무시해왔을까? 그 생각은 어디에서 왔을까? 답은 명확했어요. 제 편견은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일본 사회의 분위기로부터 배운 것이었죠. 하지만 그것을 깨닫고도 그대로 두는 건 이제 옳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과거의 피해에 머무르기보다 앞으로 나아가려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저는 그들의 발전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던 스스로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이번 취재를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의 발전을 목격한 것이 아니라 제 내면의 편견과 마주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바꿀 기회를 얻은 거죠. 이제 저는 일본이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는 자세를 버리고 한국처럼 도전하고 변화하는 길을 배워야 한다고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께도 이번 취재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생각입니다. 아마 쉽게 받아들이시진 않겠지만 저부터 시작해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어가고 싶습니다. 한국에서의 취재는 제게 단순히 새로운 사실을 알게 해준 게 아니라 제 자신의 변화까지도 이끌어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변화가 일본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